구독, 좋아요. 예, 이재명을 힐난하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 중에 하나이죠. 뭐 돌려가기도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동민이 배우 개그맨 장동민이 지난번에 이재명 행사에 참여해서 장동민이 무슨 친명 어떤 인사냐 뭐 이런 것들에 비난이 있었는데 요즘 장동민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아주 진짜 청년 기본소득 토론하는데 청년 기본소득 하는 건 나라 그냥 말아먹는 것이다. 나라 그냥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주 4.5일제 관련된 것,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 이런 걸 보니까 우파의 노선과 또 비슷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장동민은 좌우 차원의 인사는 꼭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나 어떤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니까 현실을 좀 알고 있다고 그래요. 강전혜님 때문에 봅니다. 이렇게 시루양님 한 거 보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 보셨군요. 예, 저도 주말에 그거 좀 몇 편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먼저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교 상태 이게 최악의 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알려지면서 그 문제 한번 좀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TX에 이스라엘 방위군 무슨 팔레스타인 아동을 어린 아이를 고문한 뒤에 건물 밖으로 던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그 공유한 것도 사실상 가짜뉴스인데 그것을 공유한 것도 크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공범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에 유태인 학살,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 홀로코스트를 사실상 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격렬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썼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좀 알고 써라. 마지막에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it's always better to check that 뭐 너의 글을 체크하고 써라. 글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할 거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외교부가 대응하기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파국으로 가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공유했던 저 주니어라는 저 계정은 평소에 어떤 글도 올라왔냐면 북한이 서부를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핵 공격할 준비가 된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그러니까 그 북한 추종하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강간범이다. 뭐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러한 그 트위터 계정으로 이른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유명한 계정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여기 좀 접어야 되는데 아직도 접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대통령이 정말 X에 글을 올리는데 우리나라 X맨입니다. 대통령 X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저 영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먼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이제 홀로코스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유대인 학살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그 학살의 주범처럼 아동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하마스 관련된 무장 단체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서 죽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을 고문하고 뭐 완전히 가짜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도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네.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길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는 네. 저 주니어라는 그 2024년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스라엘 군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아기를 던지고 있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 근데 2024년에 이미 진상규명 수사가 들어갔고 아기가 아니라 전쟁 중에 교전 중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군인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그래서 저렇게 옥상에서 시신을 던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 이미 징계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재명 대통령만 글을 올렸던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글을 올렸을 때 아무런 참모들의 그 조언을 안 얻었다고 생각되는 게 저 두 번째 문장이 뭐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행위는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면 문장 구조가 맞는데 이러이러한 행위는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한글조차 지금 잘 못 쓰고 있는 그러한 그러네요. 정신 상태에서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 이거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좀 이렇게 글 못 쓰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자 홀로코스트는 어떤 의미냐 쉽게 설명드려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 전날에 갑자기 이스라엘 총리가 SNS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럼 우리가 화 안 내겠냐고요. 근데 이런 격인 거예요.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홀로코스트에 대해 뭐 인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역사 인식이 좀 부재가 돼 있다는 거고 심지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보편적 인권 가치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역사관과 기념관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좌파 사람들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뭐 캐나다에도 설치하고 미국도 설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인권 학자들 중에는 그 근현대사에서 유대인이 핍박을 받았던 홀로코스트 역사와 한국인이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이러한 그 36년 동안 한일 합병 이후에 그 일제 강점기인 역사 이거를 인권적인 차원에서 비슷하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 이걸 공격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아예 그 근현대사적인 사관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문장 구조에다가 그냥 누워서 있다가 정말 대통령이 안 바쁩니까? 누워서 있다가 본인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릴 거면 대통령이 뭐 대통령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음식 먹다가 영국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에펠탑 보다가 에펠탑 주변에 쓰레기 정리가 잘 안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이거 외교가 남아 있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저 이재명 대통령의 저 X 글이 굉장히 조롱글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뭐 K-팝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나머지는 대통령의 K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 현지에서 살고 있는 분의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예. 이스라엘 하넨 회장이 공개적으로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은 이강근 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하넨 회장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넨 회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뜨겁네요. 이란 전쟁 휴전된 날, 이스라엘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된 날, 이스라엘 법원은 네타냐후 재판 재개 통보. 이것이 민주주의 힘이겠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받으세요. 그래야 나라가 정상국가가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필 이런 발언을 해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야당 대표 같아요. 이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바라야 할 눈총을 생각해 봤나요?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아요. 참 힘들게 하네요. 여러 가지 이해가 달렸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다. 네타냐후 총리도 잠시 휴전이 되니까 재판이 재개되지 않느냐. 이재명 이제 재판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 하필 이런 발언을 해서 야당 대표 같다라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지 아느냐, 뭐 한 서너 가지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 저 글이 내려졌습니다. 아, 저 그렇습니까? 글 지웠어요. 외교부에서 뭐 어떠한 압박을 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빌자면 사실이라면 문제입니다. 저 글을 그 이재명 정부가 압박을 가해서 글을 내렸다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글을 올릴 때 기본 상식이
저 나라에 있는 사람 우리 교민들은 나의 글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받을까? 이거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가져야 될 그러한 덕목인데 이재명 대통령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저 그 이스라엘 한인 회장의 글이 왜 내려졌냐? 가장 아픈 부분을 긁었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 지금 공소 취소 뭐 이런 거 운운할 게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해서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재판 받아라. 지금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논리를 폈던 게 네타냐후는 전범이다라고 반대 논리를 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범 피의자 재판받고 있는 ICC에서 아직 모든 결정이 안 되는 피의자예요. 이재명 뭡니까? 이재명 피고인이잖아요. 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로 성남FC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대해서 재판받으라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유죄다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안 합니다. 피고인이잖아요. 네. 똑같은 지위거든요. 네타냐후나 이재명이나. 다만 네타냐후는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다가 재판을 받는 거고 이재명은 본인 사익을 취하다가 재판을 받는 거고 국익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 글이 내려간 게 굉장히 씁쓸하고요. 지금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 이후에 가장 큰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수교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자, 중동의 핵심 우방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앞선 우리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방 국가로서 이렇게 기본을 차곡차곡 64년 동안 다져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일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저 영상도 그렇지만 특히나 유대인 학살을 이스라엘에 마치 이스라엘이 특정인을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걸 유대인 학살과 똑같이 홀로코스트 상황과 똑같이 대비시키면서 완전히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협력 파트너였던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의 안보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중동에 있다고 한국 안보와 관련이 없는 것지만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 정보가 바로 유럽과 중동에서 북한 관련된 정보가 오면 모사드가 파악을 해서 CIA와 우리와 공유를 합니다. 중대 뭐 핵무기의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뭐 어떤 유아벌이라든가 또 북한 선적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동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빠지면 어떤 좀 부메랑이 올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네. 2000년 동안 그 서방을 외방을 떠돌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그 45년인가요? 건국을 다시 48년 다시 건국한 나라 아닙니까? 네. 결국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유대인이 잡고 있는 경제 생태계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구글 등등 해가지고 뭐 전자통신 이런 회사 혹은 아니면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이러한 전 세계에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영상 OTT 문화 회사 또 스타벅스 CEO 이러한 뭐 유통업체든 무슨 뭐 생필품 업체든 혹은 식자재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여기 뭐 음모론까지 더하자면 유대계인들이 뭐 이러한 전쟁도 움직인다 이런 음모론까지 있을 정도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끼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끈끈한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니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에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전을 해가지고 목숨도 잃고 목숨을 담보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우리랑 이스라엘과 한국 또 유대인과 한국인이 이 역사를 같이 가는데 한국 대통령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한국하고는 거래 못하겠다. 한국의 경제 제재를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 지금 전 세계 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가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유대 사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 통신, 뭐 에너지 혹은 아니면 영상 문화, 뭐 생필품 이런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에서 거의 그 지도부격으로 다 주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세계적인 경제 흐름조차 파악을 못하고 글을 싸지르는 게 이건 정말 막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이란 뭐 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선제적 조치입니까?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그 원유를 수입하는 건 없고 지금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보면 이란을 그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사를 보내던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보내던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던가 그러할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가. 근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역으로 무슨 인권 어쩌고저쩌고 보편적 가치 어쩌고저쩌고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려야 됩니다. 자, 뭐 역발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역진을 한다는 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량 사고가 나죠. 앞으로 가야 될 제 방향으로 가야 될 자동차가 반대 노선으로 가게 되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워낙 운전을 잘해서 그 자동차들 다 피해 갑니까? 대형 사고가 나죠. 지금 대형 사고를 이재명이 스스로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통적인 아주 우방 국가와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일부러 파탄 내려고 하는 건지. 그래, 나는 이란 편이야. 네. 뭐 이런 것을 일부러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반복적으로 내는 거니 그걸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건 없습니다. 네.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했지만 네. 중국으로 가는 배는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역봉쇄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야, 중국으로 가는 배도 우리도 막을게. 그러면서 지금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과 또 함께하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야말로 유엔 안보리 제재로 들어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반하는 그러한 국가인데 북한의 중학생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중학생도 총살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가짜 영상을 가지고 보편적 인권 가치 뭐 생명 중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네. 백합헌님이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저 잘 어찌 말릴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잘 어찌 말릴 수 있을까요? 예, 또 그렇게 또 답을 좀 주셨네요. 예. 댓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하늘의장 하롱님이 이스라엘 하늘의장 울분을 토하고 있다. 뭐 그럴 것 같으네요. 특히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렸다고 하면 상당히 울분을 지금 갖고 계시겠네요. 자, 그 상황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장동혁 대표 지금 워싱턴으로 급부하된 상황, 방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5박 7일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 계획은 14일에 출국해서 17일에 귀국하는 2박 4일 일정이었죠. 그런데 출국을 앞당겨서 일정을 좀 연장하는 출국도 앞당기고 일정도 연기하는 상황에서 5박 7일로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페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세계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인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게 나아간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보현 수석 대변인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 공개 뒤 미국 각계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기 출국했다. 아마 추가적으로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 좀 면담을 하자. 여러 가지 중요 현안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일정을 좀 추가하고 또 일정을 당겼다고 하죠. 자,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 급파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미국 일정은 작년 12월부터 얘기가 좀 솔솔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또 단식도 해야 되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지금이야 시기가 가장 적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의 곳곳에 주요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대표가 지금 뭐 배현진은 뭐 무슨 전국을 돌아다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자칫 잘못 돌아다니다 보면 경선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경선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전환을 앞두고 지금 딱 이 시기에 이번 주에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그 조율을 해가지고 미국을 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화가 안 됐겠죠.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대권 주자의 범보수나 야당에서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디 의뢰 조사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어떠한 조사를 봐도 작년 한 11월부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일정을 왜 늘렸냐? 이것이 가시화가 돼가지고 화요일 날 출국한다고 하니까 14일 날 출국한다고 하니까 미국 다른 곳에서 아니 우리도 좀 만나자. 우리도 좀 만나달라. 너무나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 간 김에 아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급하게 이제 가게 된 이유, 물론 이제 예정된 일정이란 걸 전제하되도 일정을 좀 늘렸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이제 가장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좀 다루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일정한 현안을 미국의 특히 공화당의 주요 관계자들 네. 또는 이제 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 또 조야에 있는 주요 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지 어떤 부분이 결정적 요소라고 봅니까?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와 안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뭐 G20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고 뭐 몇 차례 만났다고 하지만 대화가 된 건 없고요. 뭔가 확연히 관세 협상 된 것도 없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가장 최근 시기에 미국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죠. 슈퍼 301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외무장관이 급하게 여러분들 언론에 보시면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랬어요. 네. 미국을 여러 번 갔는데 미국에 있는 무역 대표부에 있는 장관이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만나주지조차 않았고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도 김민석 총리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그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됐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풀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지금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 사고치고 미국 이란 전쟁이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 중간 선거도 있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간과 대한민국의 다음 그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가 같은 해에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은 5년이고 뭐 미국은 뭐 4년이고 뭐 이래서 이게 같은 해는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직접적인 미국 공화당과 뭐 공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지금 가야지 갈 수 있지 지금 못 가면 지방선거 끝나면 또 여러 가지 뭐 분란 있고 해서 또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것이야말로 또 소탈하게 갔잖아요. 뭐 대구 우르르 끄고 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2명 가지고 소탈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 가서 많은 그 미국이 주는 소식 또 좋은 소식과 뭐 선물 등을 갖고 와서 사실상 정부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충 질문을 제가 그럼 드려볼게요. 자, 장동혁 대표의 방미는 이재명과 좀 대비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반이스라엘의 입장을 뚜렷하게 지금 이재명이 밝히고 있어요. 그간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노선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친중론에서 못 벗어나는 반이스라엘 노선을 이재명이 한 축으로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방미하는 우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대비가 될 텐데 네. 정치적으로는 그 대비되는 정치적 효과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러한 그 어공들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어공들 민주당 관련 사람들은 4년 5년 있다가 다시 나올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기재부에 있는 늘공들 혹은 외교부에 있는 늘공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20, 3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노력해온 정부가 바뀌어도 노력해온 사람들이 대미 채널이 갑자기 이재명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국민의힘이 아마 길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많이 인맥을 쌓아오고 대미 채널을 열어오면 거길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방미하고 그 한국에 다시 귀국한 이후에는 대미 채널의 그 루트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아니 김민석 총리 뭐 한라인 뭐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네. 그 한라인에서 뭘 했냐고요. 장동혁 대표는 뭐 와가지고 한라인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부가 할 역할을
지금 야당이 나눠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이름 꺼내기는 좀 싫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한동훈과 배현진 의원 친한계 인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장도혁 대표의 이 방미 활동에 대해서 지금은 안보 경제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라고 그냥 이재명이 알아서 하겠지 할 게 아니죠. 국내 차원에서만 이 싸움의 전선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국제적 전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럼 미국 가서 당연히 이 문제, 이 안보 경제 문제,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재배치라든가 철수 문제가 현안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 사안을 야당 대표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 공화당 관계자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 한동훈과 배현진의 이야기 보니까 지방선거인데 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느냐, 지방선거 포기한 것이냐, 그러면서 정청래는 좀 지방선거 돌아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속이 뒤틀려가지고 이 중요한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발언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먼저 뭐 가겠다고 미국 비행기 표 끄고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초청이 온 거거든요. 공화당 싱크탱크에서 초청이 왔어요. 이 공화당 싱크탱크에 대해서 일부 좌파 언론들은 무슨 부정선거를 뭐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이나 뭐 일본에 있는 미시시피 연구소나 뭐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 있죠. 이렇게 각 당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싱크탱크인데 이거를 폄훼하는 거는 외교상 굉장히 결례고, 자, 미국에 초청이 왔잖아요. 초청이 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안 갔다? 배현진 같은 사람들은 안 가면 안 갔다고 뭐라 할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예. 이리 중대한 안보 현안 때 왜 국내에서 그냥 왜 안 가냐? 일정만 하냐? 지금 국내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미국 가라. 근데 그렇겠지. 갔잖아요. 예. 가니까 또 광고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 중에 제가 리포팅을 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발언한 사람이 지금 배현진 의원밖에 없는데 107명 의원 중에 한 명, 1%도 안 되는 사람의 발언 갖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신나가지고 뭐 장동영 미국 가는 거에 당내 잡음이 있다, 당내 반대가 있다, 뭐 이러는데 당내 반대 아니에요. 107명 중에 그냥 배현진 한 명이 한 거고, 배현진 한 명은 장동혁 대표가 초청받고 미국을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럼 왜 안 가냐라고 또 뭐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별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네요. 네, 무시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장동혁 대표 워싱턴에 급히 간 상황은 급히 간 상황이 있습니다. 초청과 함께 급히 가야 할 아주 중대 사안이 지금 발생했어요.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정부 차원에서 뭐 수동적으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한미군이 실제로 감축되거나 철수되거나 상당 부분 이전을 하게 되면 바로 국가 전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대표가 미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죠. 자, 그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정치 현안, 선거 현안을 좀 이어서 다뤄보겠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26조 원짜리, 조금 26조 원이 조금 넘죠.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뭐 전쟁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붙이기도 하고 이재명도 이제 그걸 자꾸 붙이는데, 뭐 그중에 이제 석유 최고 가격제 지원을 위한 4조 8천 원, 뭐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또 붙이기도 했죠.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선거 앞두고 매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추경안 통과 전체적으로 좀 이 내용 그리고 그 안에 돈의 문제, 어떤 예를 들자면 잘못 배정된 건 없는지, 또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일,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잘못된 추경입니다. 네. 전쟁 추경이라고 전쟁 글자만 붙였지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전쟁과 상당수가 무관한 그러한 현금 살포성 추경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현금을 살포하는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무슨 문화에 대해서 현금을 살포한다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현금을 살포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쟁 때문에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혹은 곤란한 사업군에게 추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만 핀셋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저도 오늘 기름을 어디서 넣을까 굉장히 찾아보면서 뺑뺑 돌았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결국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입니다. 화물 운송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산악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택시기사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핀셋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기름값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 요 정도까지 추경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석유 관련된 사업, 나프타나 혹은 아니면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이 있고 아래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죠. 이거를 무조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초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도 서브프라이즘 모기지 사건으로 인해서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3, 4월 달에 추경을 빨리 돌렸거든요. 그때 다 저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국가가 현금을 퍼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했으면 제가 그나마 인정하고 박수를 치는데 지금 추경은 뭐냐? 하위 70%에게 60만 원을 지금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 60만 원을? 그러면 이게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선거 전에 60만 원을 뿌리면 매표행이라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만약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럼 평화 추경이라고 또 할 거예요. 전쟁 끝났다 평화가 왔다 평화 추경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 선거 혹은 2027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니 옛날에는 60만 원 작년에 60만 원 줬는데 왜 지금 10만 원밖에 안 줘? 작년에 60만 원 줬는데 지금에 15만 원밖에 안 줘? 라고 얘기가 나올까 봐 60만 원보다 돈을 더 뿌리는 거죠. 70만 원 뿌리고 100만 원 뿌리고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 있는 매년 재보궐이든 혹은 총선이든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속 높여가면서 뿌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아니 작년에는 6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왜 지금 10만 원밖에 안 줘? 아예 그럼 안 뽑아?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계속 돈을 올리면서 뿌리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나 큰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 경제가 망해가는 길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가 채무 문제도 계속 국가 부채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2030년까지면 60한4% 정도의 정부 부채만 직접 정부가 갚아야 할 돈만 하더라도 64%에 이른다. 연간 지금 100조가 넘게 지금 추가적으로 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과 함께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악영향이 어떻게 될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질문하는 김에 국민의힘도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에 합의하고 통과를 시키는데 협력을 했어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이번 추경이 쉽게 설명드리면 무전취식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무전취식범 사건이 국선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무전취식범들이 밥을 먹다가 집주인이 이 식당 주인이 돈 내라고 하면 이따가 낼게요. 나중에 벌어서 낼게요. 지금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오기로 했어요. 그때 낼게요. 하고 나서 결국 못 내고 다 깜빵 가는 거예요. 다 교도소 가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초과 세수가 거칠 예정이다. 이따 거칠 거다. 이따 거칠 거니까 지금 미리 돈을 쓰자. 아니 이따가 만약에 거친다 하더라고 그 거친 돈을 국가 채무가 1,300조 가계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 전체 채무가 6,500조이고요. 국가 채무만 1,300에서 1,400조지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정말 크거든요. 국가 빚부터 갚아야지. 여기에 가지고 야 이따가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뭐 밥부터 먹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정말 아마추어적인 경제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되고 저는 국민의힘도 여기서 합의한 거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것도 초스피드로 합의를 해줬던데 사실 작년 12월 2일에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법정 시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해왔던 행태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 때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그 날까지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합의해준 게 뭐 몇 년 만에 무슨 법정 시한 지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한 번도 합의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합의를 할 거면 우리가 뭘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동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전혀 가시화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국회 뒤에 전광판을 보면 11명의 반대가 있었고 19명의 기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니 어느 정도의 추경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차라리 의원들한테 자율투표에 맡겼어야 됩니다. 자율투표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반대 발언을 해라. 그러면 김은혜 의원이 아주 반대 발언에 대해서 잘했던데 짐 캐리 예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는 이 추경 내 지역구에 비춰봤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반대한다. 자율적으로 반대를 했을 텐데 그럼 그게 자연스러운 또 필리버스터 아닌 필리버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도부에서 덜컥 전격 합의를 하고 금요일 밤 10시에 이거를 본회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비몽사몽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원내 지도부의 심정도 있겠죠. 아이 그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자율투표 맡기세요. 이거 합의했는데도 어차피 반대 11표 기권 19표가 나왔는데 제가 지역구에 있는 한기호 의원께서도 반대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도 그 농어촌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하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고 저는 반대를 던진 그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던진 그 소수의 의원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성큼성큼 합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이 추경 합의,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싸움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얻지는 못하고 밀리기만 하는 그런 싸움이 반복되는 건 안 되죠. 자, 그 현은 이 추경에서 보는 또 다른 장면을 좀 확인했고요. 자, 선거 현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의 지금 후보들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뒤에서 다시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을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이니까 6월 3일 기준으로 하면 약 50일 정도 좀 대략 남은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은 정원호, 경기는 추미애, 부산은 전재수, 대구는 김부겸, 인천은 박찬대 이렇게 후보 확정 쭉 돼가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 선출 문제 뭐 특징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네. 정원호, 추미애, 전재수 뭐 저런 사람들의 가장 공통점이 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아, 지금도 현역인가요? 네, 아직 사퇴를 안 했어요. 정말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후보가 됐으면 빨리 사퇴를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재보궐선거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호 정원호는 성동구청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추미애, 전재수, 울산 김상욱 이러한 의원들이 전재수 북구갑 지역구도 그렇고 추미애 하남갑 지역구도 그렇고 그리고 김상욱의 울산 지역구도 그렇고 사퇴를 해야지 재보궐선거가 열릴 게 확정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고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하잖아요. 그럼 웃긴 게 본인들은 지방선거를 나갈 수 있고 그 지역은 재보궐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만약에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떨어지고 김상욱이 울산시장 떨어지고 전재수가 부산시장 떨어지면 다시 그 지역구에 내년 재보궐을 나오려고 공석을 1년 동안 두는 것인가? 이거 지역구 주민들 굉장히 우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예산 감시와 뭐 입법 창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를 끌어오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공석을 1년 이상을 두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좀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타부타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음 주에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조차 안 하고 있어요. 추미애, 전재수, 김상욱, 뭐 박찬대까지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오만함부터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원호에 대해 정원호 일단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정원호 관련해서 한번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웰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정당한 의혹 제기로 해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건 46%네요. 무도한 네거티브로 해명이 불필요하다. 30.6%. 그러니까 전체 모름이 23.4%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절반, 즉 과반 가까이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명을 해라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마침 뭐 저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고요. 정원호 관련된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시려다 말았는데 네, 그분도 네.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멕시코 칸쿤에 대해서 지금 네. 뭐 치정이다 파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인 그 입장은 행정 무능이 발현된 거고 저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결국 채용 비리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임경주라는 저 여자가 칸쿤 갈 때는 다급이었고 칸급 갔다 와서 각급으로 재채용될 때 채용 공고를 월화수 3일밖에 안 냈어요. 3일밖에 안 내고 서류 전형 발표를 목요일 날 합니다. 아니 서류를 받자마자 심사도 안 하고 서류 전형 발표를 한다는 게 이 자체가 기본의 그 공무원들 각급 공무원 4급 서기관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정원호가 갖고 있는 540억 원에 대하는 돈을 8개의 업체한테 수익양 나눠준 거, 또 정원호의 그 성동구 연수원이 정원호의 그 고향 땅 인근에 있는 거, 통일교부지 인근에 있는 거, 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골프대 후원금을 받고 용적률 400%를 올려준 거,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그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혹은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여지고요.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96조를 위반했다는 거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먼저 주장했던 거예요. 이거는 장해찬 지금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비춰보면 150만 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나올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 경선에서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지금 경찰들이 전재수 그 합수범 경찰 합수범 발표한 것도 뭐냐면 공천 받고 다음날 발표했어요. 그리고 김병기 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돈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도 경찰들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합니다. 그 이에 뭐 최민희에 대해서 축의금 관련 사건이나 뭐 이런 거 경찰들 수사가 굉장히 더뎌요. 지금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이미 경찰로 이첩한 지는 벌써 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정원호를 불러 조사했다 혹은 캠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선거 끝날 때까지 경찰이 조사를 안 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일을 안 하면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야, 정권 눈치를 왜 봐? 일단 수사해.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두려워해서 민주당이 검찰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까? 검찰을 없애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행안부를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다 짬짬이 시키려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좀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경찰이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원호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그럼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대구 상황, 지금 이제 대구 상황이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뉴스거리가 된 쪽이 좋은 쪽의 뉴스거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썩 좋은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대구시장 후보 관련된 부분은 내부 이제 좀 잡음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추세의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의힘 후보가 따로 있고 예를 들자면 이진수 후보가 따로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건지,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진수 후보는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대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그 후보가 1위가 선정이 되면 이진숙 현재 이진숙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홍석준 대구시장 후보는 본인이 경선에서 1위가 되면 단일화를 다른 후보들하고도 하겠다, 이진숙과 주호영하고도 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1위가 된 후보의 입장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구 경선 날짜가 너무 길어요. 4월 26일 날 최종 결정입니다. 그 전에 4월 17일 날 일단 2명을 뽑거든요. 4월 17일 2명을 뽑고 그 다음 경선 결과가 4월 26일이에요. 근데 4월 30일까지 이게 뭐 보궐선거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록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4월 26일부터 4월 30일, 그러니까 27, 28 양일간에 최종 후보를 또 결선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많은 그 특사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진숙 후보께서도 지금 개별적 선거운동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탈당이니 혹은 뭐 무소속이니 이러한 말은 언급하지 않고 SNS도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류를 흘러갔을 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후보 선출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재보궐이 생기면 어떠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전략공천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공관위에서.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대구 상황까지 선거 현안 주요 좀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중요하게 좀 뭐 이스라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내 현안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증도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